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이 남자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대성그룹의 전속 운전기사 강복출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비 내리는 한밤중에 등에 업고 사라진 2살배기 어린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지키는 마음은 핏줄보다 깊고 한 사람의 헌신은 10년의 빗줄기도 거뜬히 건너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성그룹 본사. 유리 외벽에 햇살이 부서지며 거대한 거울처럼 도시를 비추던 그 건물은 대한민국 10대 그룹에 드는 거대 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본사 1층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늘 분주했고 엘리베이터 표시등 위 회장실 층이 켜질 때마다 직원들의 어깨가 절로 고추섰어요. 그 정상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윤태성 회장.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끄는 수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살 위 친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태왕. 한 핏줄을 나눈 형제였지만 두 사람의 길은 어렸을 적부터 갈라져 있었지요. 선치는 임종을 며칠 앞두고 병상에 두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마른 손가락으로 작은 아들의 손목을 잡은 노인은 큰아들이 아닌 작은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겠다는 결심을 천천히 입에 올렸습니다. 큰아들의 야망과 그릇을 평생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결단이었어요. 그날 이후 태왕의 마음속에는 사철 녹지 않는 얼음덩어리 같은 도끼가 자라났습니다. 내가 형인데 왜 동생이 회장이야? 태왕은 술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입가에 묻은 술기운이 식초보다 시고 쓴 표정으로 굳었지요. 그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손바닥 안쪽에는 차가운 칼날 같은 계산이 잠겨 있었습니다. 한편 윤태성 회장은 사랑하는 아내와 2살배기 아들 재호를 두고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회장실 책상 위에는 아이의 사진이 늘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지요. 사진 속 아이는 통통한 볼에 빨간 양말을 신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일정이 아무리 빡빡해도 저녁 7시면 핸들을 잡은 운전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복출 씨, 오늘은 빨리 좀 가주세요. 우리 재호 자기 전에 그림책 한 권은 읽어줘야 해서요. 예, 회장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가 놓이면 회장은 아내가 차려준 밥 한 그릇을 단숨에 비우고 곧장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펼치면 작은 손가락이 책장을 잡아당기며 까르르 웃었어요. 우리 재호 아빠 닮아서 똘똘하네. 회장은 아들의 왼쪽 귀 뒤에 손가락 끝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에는 콩알의 절반만 한 작은 점이 있었지요. 점은 살구시처럼 동그랗고 까무잡잡했습니다. 회장은 그 점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봐, 우리 재호 표식. 이건 평생 안 지워진다. 아내가 옆에서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닮으면 고집도 세겠네요. 고집이야 당신 닮아도 될 텐데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 등 아래 곱게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집안에서는 매일 저녁 따뜻한 밥 냄새와 아이, 웃음소리가 빵 굽는 향처럼 고소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회장 곁에는 두 충신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서실장 오정환, 35의 냉철하고 유능한 남자였어요. 회장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그룹의 기밀을 다루는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지만
그가 다른 회장에게 단정한 글씨로 적어 올린 메모 한 장이 회의의 방향을 정한 적도 여러 번이었지요. 또 한 사람은 전속 운전기사 강복출. 30의 나이에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직함은 없었지만 5년 넘게 회장 가족을 묵묵히 모셨어요. 회장이 차에서 내릴 때면 그는 늘 두 손을 모은 채 한 걸음 뒤에 서 있었고 회장의 구두코에 흙이 묻을 자리가 있으면 미리 발수건으로 닦아두었습니다. 재호는 유독 복출을 따랐습니다. 회장 부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에서 내려본사 로비를 가로지를 때면 아이는 늘 복출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복출 아저씨, 혀짧은 소리로 부르며 방긋 웃었습니다. 복출은 그런 도련님을 보며 과묵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한쪽 무릎을 꿇으면 아이는 곧장 그의 목을 끌어안았지요. 복출의 거친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 손바닥은 마른 흙냄새와 자동차 가죽 시트의 옅은 향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의자라도 되는 양 안겼습니다. 도련님, 위험하니까 손 꼭 잡고 가셔야 해요. 네. 작은 손이 그의 검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복출의 표정에 잠시 햇살 같은 미소가 스쳤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오정환이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은 복출 씨 닮아가시겠습니다. 점잖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집 식구가 한 명 더 있는 셈이지요. 회장의 웃음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회장 주변에는 이상한 일들이 슬그머니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운전기사 복출이 정기 점검을 막 마치고 나온 회장 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묵직해졌다고 보고했어요. 정비소에 차를 입고시켜 보니 부품 하나가 흙먼지처럼 부서져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저녁에는 회장이 마시려던 차에서 시큼한 약 냄새 같은 게 살짝 풍겼습니다. 회장은 그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회장이 회장실에서 오정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만 노란 빛을 뿌리고 있었고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환아, 잠깐 앉아봐. 예, 회장님.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 나질 않나?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질 않나? 오정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회장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설마 누군가 회장님을. 증거는 없어. 하지만 확신해. 형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야.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손에 잡히는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입구에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붉은 봉인이 단단히 찍혀 있었습니다. 인주의 붉은 빛이 핏자국처럼 또렷했습니다. 여기 유언장이 있어. 전 재산을 재호 앞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야. 미성년 기간에는 자네가 후견인 권한을 대행해줘. 사회이사들도 이미 동의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사본 한 부 더 보관해뒀어. 회장님, 어찌 이런 말씀을. 정환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정환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재호를 지켜줘. 형한테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아이만은 살려놔야 해. 오정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양복 안주머니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가슴팍에 1000톤짜리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묵직했어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회장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가 천륜을 잇는 약속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오후 회장 가족은 본가 정원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잔디 위에 흰 천을 깐 식탁이 차려졌고 아내가 직접 구운 카스텔라가 한 김 싣고 있었어요. 7살 위 형 윤태왕도 그 자리에 초대받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에 묵직한 금시계를 차고 있었고 코끝에 진한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어요. 향수의 향은 너무 진해서 잔디 향과 카스텔라의 단내를 죄다 밀어냈습니다. 태성아, 우리 재호 많이 컸네. 큰아빠가 안아볼까? 태왕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재호는 큰아빠를 보자마자 작은 입을 비죽거리며 복출의 다리 뒤로 숨어버렸어요. 복출 아저씨. 복출은 당황한 듯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회장이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재호가 낯을 가려서요. 다음에 천천히. 태왕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눈빛은 풀밭에 내려앉은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잔디 위 의자에 다시 앉으며 와인 잔을 천천히 흔들었어요. 잔 속 붉은 액체가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봉인의 인주와 똑같은 색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정환은 한 발짝 떨어져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는 갈색 봉투의 모서리가 가슴팍을 콕콕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저녁이 깊어 형이 자리를 뜨자 회장은 잠든 재호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새근새근 오르내렸어요. 회장은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재호는 살아야 해요. 아내가 의아한 듯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회장은 아내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고 다만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거실 등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부드럽게 벽에 그렸습니다. 그 그림자가 그 가족이 함께 그린 마지막 풍경이 될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가을의 첫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은 처음엔 마른 잎사귀 위 좁쌀처럼 흩어지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굵어졌습니다. 본사 옆 골목 어느 한쪽 검은 우산을 쓴 한 남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짧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사흘 안에 끝낸다. 그 말이 빗줄기 사이로 검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댁 차고에서는 운전기사 복출이 차량 보닛을 열고 점검하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는 차 밑으로 손을 넣어 브레이크 라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부품의 결이 어쩐지 평소와 달랐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어두컴컴한 차고 안에서 더 이상 살피지 못한 채 보닛을 닫았습니다. 내일 정비소에 한 번 더 들러야겠다. 그러나 그 다짐은 이튿날 아침 회장 부부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빗줄기는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멎지 않았고 그 비가 한 가족의 운명을 휩쓸어가게 될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가을 장맛비가 며칠째 멎지 않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컴컴한 회반죽을 풀어놓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빗줄기는 차창을 때리는 자갈처럼 거칠게 쏟아졌어요. 회장 부부가 탄 차량이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는 평소와 달리 복출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잡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회장은 복출에게 휴가를 줬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산골 고향에서 올라왔다는 핑계였지요. 사실 그 연락은 복출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꾸민 것이었습니다.
산허리를 돌아 가파른 비탈로 접어들던 순간 운전대 앞 계기판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페달은 마치 진흙 속에 빠진 듯 끝없이 내려갔어요. 차량은 빗물에 미끄러진 낙엽처럼 산비탈 가장자리로 밀려갔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차량이 굴러떨어지며 굵은 빗줄기가 그 위에 검은 장막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며 짧게 발표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보입니다. 뉴스 자막이 두 줄로 지나갔지요. 회사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텔레비전 화면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비서실장 오정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회장님이 예감하셨던 그 일이 끝내 벌어진 것이다. 그의 안주머니 속 갈색 봉투의 모서리가 새삼 가슴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장례식장은 검은 옷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향냄새가 코끝을 매캐하게 찔렀고 흰 국화의 줄기 끝에서는 비릿한 풀물이 배어 나왔어요. 영정 속 회장 부부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 미어지게 만들었지요. 직원들은 손수건으로 눈을 누르며 차례차례 향을 피웠습니다.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윤태왕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목에서는 여전히 묵직한 금시계가 햇살을 받아 번뜩였어요. 그의 입가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꾹 누른 미소가 아니라 다만 보여주기 위한 미소였습니다. 가엾은 내 동생. 영정 앞에서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눈빛은 묘하게도 차가운 계산뿐이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오정환은 가슴 한복판에 얼음덩어리가 들어선 듯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두 살배기 재호는 검은 옷의 어른들 틈에서 영문도 모르는 채 입을 비죽거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왜 사진 속에 갇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향냄새와 어른들의 흐느낌 사이에서 점점 작은 어깨를 떨었지요. 엄마, 엄마. 아이의 작은 입에서 새어나오는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 한 구석에 서 있던 복출의 어깨가 무너지듯 떨렸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아 올렸어요. 도련님, 울지 마세요. 아저씨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는 그의 목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복출의 두꺼운 양복기 속으로 따뜻한 눈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그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작은 등을 어루만지는 동안 복출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태왕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모두 검은 양복 차림이었어요. 태왕은 의장석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갑작스럽게 떠났으니 내가 회사를 맡겠소. 그룹이 흔들리면 직원들이 다칩니다. 빠른 결단이 필요해요.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은 오정환이 손깍지를 풀었다 쥐었다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그는 지금부터 가장 무거운 가면을 써야 했지요. 그러나 며칠 뒤 법무팀장이 들고 온 보고서가 태왕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갈색 봉투의 사본이 그 안에 함께 들어 있었어요. 유 원장, 전 재산이 두 살배기 조카 앞으로 상속되며 미성년 기간에는 오정환이 후견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종이 쪼가리야. 태왕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만년필이 굴러떨어지며 잉크가 카펫에 검은 얼룩을 남겼어요. 그는 한참을 책상 앞에 선 채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가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애만 없으면 전부 내 거잖아. 그 말이 텅 빈 회장실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카펫의 잉크 얼룩이 마치 어둡게 굳어가는 핏자국 같았어요. 다음 날 그는 오정환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잔 가장자리에는 어두운 갈색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정환이, 자네 똑똑하지. 태왕이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 애를 처리해. 사고로 위장하면 돼. 부모도 사고로 죽었는데 아들도 사고로 죽으면 누가 의심하겠어. 오정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용히 처리하려면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사흘. 더는 안 돼. 태왕이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손톱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목에 금시계가 차갑게 빛났어요. 회장실을 나선 오정환은 비상계단 쪽 복도에서 한참을 벽에 기대 섰습니다. 가슴팍의 갈색 봉투가 또 한 번 묵직하게 그의 심장을 눌렀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 명령은 절대 따르지 않으리라.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리라. 그날 밤 본사 지하주차장,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구석 자리에 오정환은 복추를 불러 세웠습니다. 빗물이 주차장 입구로 흘러들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두 남자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짧게 깜빡였습니다. 복출 씨, 예, 비서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회장이 도련님을 없애라 명령했습니다. 복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고 그의 얼굴이 잠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서실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받은 사흘 안에 도련님을 모시고 떠나주십시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오정환이 품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회장의 유언장이 든 갈색 봉투의 사본 한 부와 진본 표식이 있는 작은 봉인 카드였고 다른 하나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든 흰 봉투였어요. 그는 거기에 작은 쪽지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 갈색 봉투 도련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열지 마십시오. 이 쪽지는 위급할 때만 연락하시고요. 평소엔 절대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새 회장이 저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비서실장님은요? 저는 남아서 그 악마 곁에서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회장님께 드린 약속이 있어서요. 복출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제가 운전기사 출신이라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운전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산골 깊은 곳, 일용직과 막일이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출생신고는 제가 따로 손을 써두겠습니다. 도련님 이름은 그대로 제호로 하시되 성은 강씨로 바꿔주십시오. 강제호. 복출이 그 이름을 한번 입에 올려보았습니다. 입안에서 그 이름이 새로 빚은 사기 그릇처럼 매끄럽게 맴돌았어요. 셋 다 죽습니다. 절대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오정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출의 어깨를 짧게 잡았다 놓았어요. 두 남자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잠시 맞부딪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10년의 약속이 단단히 묶였습니다. 복출은 그 길로 회장댁으로 향했습니다.